얼마 전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기각이 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다. 인용이 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다. 성장과 분배가 좀 균형을 이루는 네.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분배 위주의 경제 정책을 해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제조 기피하고 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졌거든요. 정말로 최저임금제도의 피해자로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면서 예. 업종별, 지역별, 계층별 그걸 전부 고려해서 정해야지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니까 제일 그 힘들어하는 게 자영업자들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 분이 다 경제에 아주 밝은 분들이야. 근데 여러분들 질문에 내가 대답할 자신이 다 없어. 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선제 공격해서 지금 시간 때우는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래서 3프로 TV 특별 기획 더 폴리틱스. 이렇게 긴장했나 봐. 아, 오늘 좀 긴장됩니다. 더듬네. 아, 조금 더듬. 다시 가자 다시. 3프로 자, 다시. 아이고. 자, 다시. 정프로가 더듬을 정도 누가 나왔길래. 네, 3프로 TV 특별 기획 더 네. 폴리틱스 여야 주요 정치인분들과 저희가 깊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여권의 네. 주요 대선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네. 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오셨죠? 네, 대구 시장 맡고 계신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네. 왜 3프로 TV입니까? 저희가요? 네. 3? 왜 3프로 TV냐? 아니, 그 시장에도 진행병 시작. 오늘 여기 어딘지 알고 오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100% TV도 있고 아. 뭐 그런데 왜 3프로 자. TV입니까? 정프로, 김프로, 2프로 세 명의 프로가 있다고 그래서 3프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1, 2, 3프로.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저희 세 명이 회의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엉겹결에. 우리 같이 일했던 PD가 지 혼자 그냥 대충 만들었어요. 이렇게 클 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그때 이름을 고민하다가 30초 고민하다가 에이 그래 3프로 TV라고 해. 몇 명이나 보겠어. 세 사람이 한다고요? 네. 그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혹자는 하루에 3%씩 수익이 난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그걸 목표로 간단하게 3프로 TV도 하는데 아니 지금 우리 저 시장님께서는 물론 이제 저희가 네, 대구에 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우리나라 뭐 여러 경제 현안도 여쭤보긴 할 텐데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건 역시 또 대선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선 얘기보다 네. 또 오늘 이 프로가 경제 TV 그렇습니다. 네, 경제 얘기 여쭤봐야죠. 경제 얘기를 우선 좀 하죠. 우선 대선 좀 얘기는 참 조심스러운 게 네. 탄핵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어느 아무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많이들 예상은 하시는데 역시 그거는 원래 그게 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석방되기 전에는 예. 그 뭐 100% 인용이었겠죠. 네. 근데 석방되고 난 뒤는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혼미하죠. 혼미하죠. 예. 지금 석방되기 전에는 헌재 구조가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 보면 4대 4였거든. 네. 4대 4인데 4가 이제 중도 우파들 또는 중도 우파들, 그 4는 진보 좌파들 네.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 6대 4가 돼야 돼요. 네, 네. 6명이 찬성해야 되거든요. 6대2. 6대2가 되겠죠? 6대 2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이쪽에 4사람 중에서 2사람이 넘어가야 돼요. 예. 네. 근데 대통령이 구속돼 있을 때는 구속된 사람을 기각해 주기가 난감하죠. 그렇지만은 석방이 돼 버렸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4사람 중에 과연 몇 사람이 넘어갈지 그건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근데 구속이냐 석방이냐 하는 문제가 탄핵이냐 아니냐의 법리 논란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논리적 법리가 요소는 아니고 있습니까? 소위 중도 우파들 사람의 그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 심리적으로 줍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 헌재 판결이라는 게 야, 나는 우파니까 우파 대통령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닐 거고. 그거는 좀 다른 게 예.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대법원하고 다릅니다. 시장님 뭐 워낙에 정치인 이전에 법률가 시니까 네, 좀 설명을 대법원은 해주세요. 순수 법리만 따져요. 네. 말하자면 법리를 따져서 법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론을 만드는데 헌법재판소는 본질이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 네. 그 말은 순수 사법기관 아니에요. 예. 여론도 정치적 보고. 사법기관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적으로 타협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는 법리에 앞서서 정치적인 문제가 더 중요시되는 그런 기관일 수밖에 없다. 그건 홍 시장님의 해석이세요? 아니면 다 본질입니다. 컨센서스? 헌법재판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네. 그게 왜 헌법재판소의 본질이 그랬나 하면 대법관은 그래 임용을 안 하죠. 네. 근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3명, 그 다음에 국회가 3명, 예.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3명, 네. 이래 임용을 하거든요. 이게 국회 3명 중에서 1명은 여당, 1명은 야당, 1명은 여야 합의로 합니다. 여태 그게 헌법적인 관례입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조인 출신이지만은 좌파 우파가 구분이 명확해지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구성이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이진숙 탄핵할 때 보니까 4대 4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4월 18일까지는 4대 4입니다. 그래서 4월 18일 문영배 뭐 헌법재판관인가 그 사람하고 어느 분하고 두 분이 좌파 출신이니까 네. 그분이 퇴임하면 이제 또 새로 임명을 대통령 몫입니다. 그거는 또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도 역시 정치적인 문제를 결정내는 데 있어서 법률의 근거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인용 이건 100%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 5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이거는 법리적으로 크게 논란될 게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다 인용이라고 100%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잘못된 게 예. 헌재에서 심리를 불공정하게 했어요. 심리 지금까지 했던 그렇습니다. 심리 과정이 심리 불공정했다고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어요. 어떤 그리고 면에서? 그게 예를 하나 들면 네네. 헌법재판소는 32조를 보면 계속적인 형사 재판의 기록을 송부촉탁을 못하기로 돼 있어요. 수사기관이 수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헌재로 갖고 오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검찰 기록하고 경찰 기록 일부를 송부촉탁을 했단 말입니다. 가져왔어요. 네. 그 결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그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결정했겠죠. 그럼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결정을 해버렸어요. 해가지고 이미 가져와 버렸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주류 헌법학자들은 나중에라도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소송 진행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절차상의 말씀이시죠? 문제 막 크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 인용을 하든가 그래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은 네. 이게 단심입니다. 네? 법원처럼 항소할 1심, 수 2심, 3심도 없고 한 번에 끝나고 비상경마의 군사재판처럼 딱 한 번에 끝나버려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재심의 기회도 없고 고칠 방법이 없어요. 잘못해도. 네네네. 그 후유증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좀 공정하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는데 심리 절차가 지금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럼 그 저도 이제 지켜봐야 돼요. 저희가 왜 이 그 임박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요번 주 설이 가장 유력하던데. 요번 그렇죠. 주 금요일 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뭐 확실할 수는 없지만. 네. 근데 그 두 가지 가능성, 예를 들면 인용이냐, 기각 혹은 각하냐, 네.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따라서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경제, 금융 또 여러 가지 자본시장의 어떤 플럭추에이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불확실성도 커지고. 네, 어떻게 네. 이제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시장님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한 게 얼마 전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기각이 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다. 기각이 되면 대혼란. 인용이 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다. 인용이면 내전. 그 내전이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정치적 내전이죠. 근데. 어쨌든 뭐 정치적 내전. 이게 차기 대선이라는 게 탄핵이 인용돼서 차기 대선이 되면 이거는 정치적 내전 상황에서 치르는 그런 대선이 될 가능성이 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나라는 당분간 도쪽 난다.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걱정스럽죠. 나라가 조속히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외 신인도 문제도 있고 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 나라가 조속히 안정되지 않고 계속 혼란이 지속되면 국민들이 요까지 온 데에는 힘들어지죠. 예, 요까지 온 데에는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나는 쌍방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 야당과 대통령. 그렇습니다. 아. 그게 왜 백계엄이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겠습니까? 왜 했어요? 난 이 정권 들어오고 난 뒤에 탄핵 소추가 29번 있었어요. 네. 근데 탄핵을 받아들이는 사실이 한 건도 없어요. 뭐 그렇죠. 전부 그런 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탄핵이라는 게 탄핵 소추를 하면 직무 정지가 됩니다. 네. 국가 기능이 마비가 돼버려요. 국가 기능이. 지금 참모총장도 없잖아요. 대리를 하고 있지. 네. 국방부 장관도 없잖아요. 대리를 하고 있지. 법무부 장관 없잖아요. 대리를 하고 있지. 대통령도 뭐 대통령도 지금 직무 대행하고. 대행이죠. 네. 네. 탄핵을 29번이나 하고 모든 인사청문회 할 때 인사청문회에 동의해 준 사람이 내 기억엔 거의 없어요. 총리를 바꾸고 싶어도 야당이 인준을 안 해줄 거는 같으니까 총리를 못 바꿔요. 나라 자체가 정지 상태에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야당이 192석 야당연합의 정치적인 폭거죠. 근데 거기에 그 문제를 풀려면 대통령이 정치로 풀었어야 돼요. 계엄 같은 걸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계엄은 시도착오적인 발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계엄을 네. 한순간 내가 보니까 그날 TV를 보다가 뜬금없는 결정을 했다. 난 그래 생각해.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엄 직후에. 그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다. 지금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네. 저게 30년, 40년 전에 군사정권으로 들어와야지. 그때는 가능했죠. 지금은 시대가 그게 아니죠. 네. 계엄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서울시장은 수방사령관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대구시장은 54단장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결정권이 사단장들이 다 지어요. 네. 비상계엄은 그래요. 아, 비상계엄 법에. 그렇죠. 네. 군정으로 들어가 버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로 돌아간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 전시 상황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뜬금없는 결정한 것도 잘못이고 네. 야당도 그런 결정을 하게끔 얼마나 그 정부가 들어와서 2년 반 동안 못 살게 굴었습니까? 야당이. 그렇죠. 네. 그래 했으니까 둘 다 잘못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야당이 뭐 협조 안 했다 혹은 뭐 탄핵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또 대통령이 아예 야당 보려고 자체를 안 했다는 뭐 그런 야당의 목소리도 있긴 그게 있었는데. 이제 소위 검사 정치죠. 네.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시다가 바로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버렸으니까. 네. 검사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인정 안 합니다. 검사가 상대방 인정하면 감옥 보낼 수 있겠어요? 검사 정치의 기본은 네. 철저하게 상대방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검사 출신이시니까 뭐.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한 거지. 네. 그러니까 나는 둘 다 잘못했다. 쌍방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내가 방휼지쟁이라는 이야기를 냈어요. 방휼지쟁. 방휼지쟁. 말하자면 거기에 어부질이라는 그 네, 고사성 네. 앞에 방휼지쟁이란 말이 있는데 네. 도요새하고 조개가 입 벌리고 있는데 도요새가 그 속살 파물라고 입을 집어 넣었는데 조개가 입을 닫아버렸어. 그냥 둘 다 그냥 죽어버리죠. 둘 다 어부한테 잡혀가잖아요. 네. 그게 어부질이 앞에 나오는 말이 방휼지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고 물리고 하는 그 방휼지쟁을 거의 3년 동안 계속 하다가 같이 물리본 거예요. 또 어부는 누구예요, 그럼? 어부는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얻은 게 없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보건대는 네. 결국은 국민들이 어부가 되지 않을까. 어부 역할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지나면 네. 상황이 지나면 둘 다 청산하지 의미심장한데. 않을까. 아니, 난 만약에 그 이야기를 예. 지난번에 한 일이 있어요. 인용이 되면 바로 조기 대선이고 기각이 되면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국정 잘 끌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그거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건데 예. 그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 복귀 시에 구상이 있겠죠. 본인이 이야기한 것도 있죠.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복귀를 하게 되면 개헌하고 정치개혁 하시겠다고 임기 단축하고 개헌 정치개혁 하시겠다고 말씀은 했는데 개헌을 하고 정치개혁을 하려면 대통령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강력한 힘이 있어야지 그걸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하신 후에 특단은 대책이 없이 네. 과연 그게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안을 만들어서 국민투표 붙이는 안이 일견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 뭐 안을 선거제도 만들려면 여야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또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현재 합의는- 그게 여야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더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하시죠. 네. 왜냐하면 오늘 사실 경제 이슈를 주로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하도 이제 임박했다고 하니까 아마 정프로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아니, 시장- 이 얘기로만 한 시장님, 3시간 할 수 야, 있어요. 오늘은 정치 얘기를 하지 마시죠. 하시고 나서 본인이 말씀하세요. 사실 이 경제 문제 이야기하면서 네. 3프로 TV가 이제 우리나라 그 TV 중에서 경제 전문 TV로 제일 맞습니다. 유명하잖아요. 예. 지난 대선 때도 대선 경선 때도 한번 와달라고 했는데 네. 사실 여기 오기에는 여러분들이 경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근데 사실 좀 그랬다고 할까 그래서 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네. 경제 이제 세부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그거 네네네네. 전문가들 또는 전문 관료들 이야기겠죠.
그래서 경제의 큰 원칙을 큰 흐름. 우리가 좀 예. 방향. 방향 네. 그걸 좀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6공화국이 87년도 헌법 개정되면서 생겼잖아요. 네. 6공화국 4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 구조는 경제민주화입니다. 예? 헌법 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를 기본 틀로 해서 노동권 강화했고 분배 중심으로 왔고 시장 개입 국가가 본격적으로 했고 관치 경제도 사실상 해왔고 정부 주도로 쭉 해온 게 이게 40년입니다. 40년인데 네. 이제는 앞으로 개헌을 하면 이거 경제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요? 우선 경제민주화 조항 이것도 우리가 지금 삭제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경제 민주화 조항을 예, 헌법에서 119조 뺀다. 제2항을. 이게 지금 87년도 민주화되면서 소위 노동 착취 구조 경제에서 이제는 노동 중시 구조 경제로 바꾸는 과정에 생겼던 과도기적 조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항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삭제를 검토를 하고 1항의 본래적인 게 자유와 창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근본은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119조 1항이 중심이 돼야 돼요. 네. 119조 1항, 2항은 1항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2항을 만들었는데 그게 주객이 전도해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경제민주화가 마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중심 개념으로 그렇게 등장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유와 창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로 다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강성기종 노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외자 유치가 잘 안 돼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서비스 투자는 모르지만은 제조업에는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제조업에 투자만 하면 거기에 강성기종 노조들이 딱 움켜쥐고 설치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난번에 테슬라가 네. 한국에 온다는 말이 있을 때 정부에서 17개 자치단체에서 테슬라 유치하려고. 오는데 유치하는데 의향서 내라고 할 때 대구는 못 내게 했어요. 왜요? 절대 테슬라는 한국에 안 온다. 할 필요 없다. 절대 오지 않는다. 할 것이다. 제안서를 낼 그러니까 필요조차가 없다. 우선 임금이 지금 세계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예. 그리고 강성 노조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 이런 나라에 무슨 앨런 머스크가 이거 투자하려고 하겠냐? 대구는 그 유치 신청 안 냈습니다. 보나마나 안 올 게 뻔한데 뭘 유치 신청서 내냐? 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아니, 노. 경제를 그런 식으로 네.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되어 가는 겁니다. 뭐 그렇겠죠. 무슨 네. 개인적인 인연관계로 그게 기업 유치가 됩니까? 기업이라는 게 돈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돈이 벌려야 되는 거지. 돈 보고 가는 거지 무슨 사람 보고 기업이 갑니까? 그래서 예. 이거 이제는 노동과 자본의 균형을 맞추는 경제정책으로 전환을 해야지 탄탄한 선진 대국 시대로 간다. 근데 시장님 근데 그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 그러니까 공장을 세우고 고용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자본 시장에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도 그거는 다르죠.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아요? 아, 그런 그거는 자본이 다르죠. 튼실해지고 왜 그러냐면 예. 우리나라 주식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굉장히 싸요. 예. 네. 싸니까 이익이 많이 남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한번 보세요. 이 등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응? 낭만 심합니다 요즘은. 아니 그러니까 등은 안 심하고. 그러니까 네. 외국인 투자로서는 우리나라만큼 매력적인 데 없죠. 적은 돈 투자하고 많이 가져가니까. 근데 안 사는 이유가 많이도 못 가져가요. 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 사기도 하고 손해만 계속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상법 이런 것들이 너무 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영자 그러니까 그 오너 위주로 돼 있어서 상법 개정을 하자 그러거든요. 이번에 상법 개정안 하는 것도 민주당에서 이제 해가지고 지금 정부로 넘어가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사의 충실 업무죠. 맞습니다. 예. 이사의 충실 업무인데 원래 이사는 기존 상법상에 회사한테만 충실 업무가 돼 있어요. 네. 네.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 업무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 이걸 갖다가 상장 기업도 아니고 모든 기업에 다 적용이 되는 상법으로 해버리면 상장이 안 된 기업도 적용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소위 그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사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거는 회사에 대한 충실 업무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소액주주한테도 충실 업무를 부과를 해버리면 소수주주권 이름으로 주가가 등락할 때마다 소송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사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한 그 이사의 충실 업무를 주주한테까지 확대한 것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해서 상장회사까지는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어도 기본법인 모든 상법에 그걸 두는 것은 경제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장회사 코스피 코스닥의 상장회사에 관해서만큼은 이사가 회사 그리고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주에게 대한 충실 업무를 지는 것도 그 소액 주주권의 이제 소송 남용 우려는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 놔야 되겠죠. 그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해놔면 소수주주권 가지고 회사를 주가가 등락할 때마다 뒤 흔들고 하는 그런 사태는 방지하는 그런 방지 조치도 해놔야 되겠죠. 그 주가가 안 그러면 기업하는 게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가 돼버리죠. 그래서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성장과 분배가 좀 균형을 이루는 네.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그게 이제 87 체제 들어서면서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분배 위주의 경제 정책을 해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제조 기피하고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성장과 분배가 형평을 이루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분배를 많이 해서 성장이 좀 안 나왔나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예. 회사가 성장하면 자연히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많아집니다. 네. 많아지는데 경제민주화 조항 때문에 소위 분배를 차원시하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는 바람에 기업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돈 많이 벌어보면 뭐하냐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났죠. 경제 민주화 조항이 얼마나 그 많은 영향을 미친지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경제 민주화라는 건 아마 민주화라는 말의 반대쪽에 아마 뭐 독재 뭐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경제적으로 누군가 독점해 있는 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가져간다 뭐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대충 맞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뜻은 아니죠. 아 그런 뜻은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네. 분배가 왜곡될 때는 국가가 강제로 개입한다는 조항입니다. 분배가 왜곡될 때 그렇죠. 국가가 강제로 개입을 한다. 그 조항?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 같은 게 혹시 그런 데 들어가는 겁니까? 최저임금 제도도 참 그게 좀 유감스러운 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거 못 들어갑니다. 민주노총이 다 결정하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일 죽어나는 데가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입니다. 자영업자들. 근데 그 위원회에 보면 사용자 대표, 노동자 대표, 또 저 중립 대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공익대표. 네, 공익대표. 공익대표 있는데 사용자 대표에 중소 중견기업들 대표들도 들어가잖아요. 제일 영향이 많이 끼치는 데가
소상공인하고 네. 자영업자죠. 네. 중소기업 대표들은 어떤 경우가 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 우리 채용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 대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데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배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최저임금제도도 이제 손볼 때가 됐다. 음. 그런 구체적으로 손볼 때가 어떻게 됐다. 좀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이시죠? 지역별로나 산업별로. 지역별, 산업별,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층별.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를 나는 최저임금에 돈 좀 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저임금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워낙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외국인들은 최저임금에 차등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과 관련해서 내버려 두면 성장은 알아서 하는데 분배는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골고루 되지는 않으니까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가 뒷다리만 안 잡으면 되는 건데 분배는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되니까 정치나 제도는 분배에 그래서 더 신경을 쓰는 건 아닐까요? No. 그게 분배를 갖다가 진짜 하지 말라는 진짜 못해. 하지 말라는 잘해라, 그런 얘. 소리는 아닙니다. 네네네. 하지 말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 네. 최저임금제도도 정말로 최저임금제도의 피해자로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면서 예. 업종별, 지역별, 계층별 그걸 전부 고려해서 정해야지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니까 제일 그 힘들어하는 게 자영업자들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경제 구조가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그 말씀은 소상공인이- 충분히 공감이 돼서 최저임금 정할 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대표로 많이 넣자 동감하고 지역별, 산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 달리하자는 것도 이미 논의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알겠는데 그 앞에서 말씀하신 성장과 분배의 균형에서 우리가 자꾸 분배로 균형을 중심을 두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분배라는 게 제도나 혹은 정치나 정부는 분배의 균형을 중심을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빵이 있어야 배분을 하지만 빵은 어차피 정부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만들어진 빵을 분배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럼 신경을 써야지 빵 만드는 데 가서 정부가 신경을 쓸 수는 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분명히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죠. 네. 국가라는 게 힘들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게 그게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야 할 정당한 몫은 가져갈 수 있도록 국가가 그건 관여해야죠. 그런데 로마의 철학자 울피아누스가 한 말 중에서 정의의 개념을 할 때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라. 이게 정의라고 했어요. 노동자는 노동자의 것을 줘야 돼요. 근데 사용자는 사용자 것을 줘야 돼요. 야당은 야당의 것을 주고, 장관은 장관이 그 할 역할을 주고, 네. 그걸 갖다가 강제로 조정하고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 하면 자기가 가져가야 할 몫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그때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국가가 개입해야죠. 혹시 예를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례를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을 잘 나누셨는데 노동생산성 같은 경우에 네. 내가 노동생산성을 이 기업에서 일을 해서 300만 원 빼 노동생산이 안 오른다. 근데 그 사람이 500만 원 달라고 하면 그게 경우에 맞는 짓은 아니잖아요. 그럼 500만 원 달라는 수단으로 공장을 갖다가 점거하고 그렇게 하면 자본가가 그게 사업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세요.
87년도 이후에 네. 강성노조가 우리나라에 많이 탄생을 했죠. 음. 강성노조가 많이 탄생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당진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네. 현대자동차하고 임금을 같이 해달라는 이유로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제철하고는 아마 노동 생산성이 틀릴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네. 자본가가 취할 거는 직장 폐쇄밖에 없습니다. 네? 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국가가 조정을 적절히 해야 된다 이 말.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 건 당연하게 아니 그거는 당연히 하죠. 그런데 경제민주화 조항을 내걸어 가지고 네. 그걸 경제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민주화 조항은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입니다. 근데 예외 조항이 지난 40년 동안 원칙처럼 행세해 왔고 그걸 기업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네.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우리가 경제 대도약을 하기 근데 위해서 반대쪽에서는 그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예, 있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가장 강성노조라고 얘기하는 데가 아마도 현대자동차 같은 데일 텐데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노조 때문에 문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아 무너지고 저 다른 데 무너지고 뭐 이렇게 삼성자동차 해서 안 되고 한 이 상황에서도 오로지 현대자동차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꽤 굴지에 제일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로 남아 있는 건 노조가 그만큼 스트라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조 상황을 잘 판단하면서 생산 효율성을 어떻게든 높이려는 그 노력들이 결국 이제 통해서 그러면 글로벌 내가 기업이 된 거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현대자동차가 지난 30년간 국내에 정산한 사례 있습니까? 국내 증산한 사례요? 말하자면 공장을 더 참치면 공정을 늘리고 정산한 사례 있습니까? 해외에 늘렸죠, 해외. 그러니까 왜 해외에 늘리겠어요? 아, 국내에서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네.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산을 해외에서 합니다. 네. 왜 해외에서 하겠어요? 노동 생산성이 그쪽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정산한 그런 예가 있는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광주의 광주형 일자리 캐스퍼. 그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다. 그거는 왜 다른가 하면 임금을 거의 울산의 3분의 2나 3, 그 수준으로 했을걸요? 밥 안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거 했죠. 그 외에는 예. 현대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정산한 사례가 내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전부 해외 공장으로 정설해가지고 거기서 공약 지어가지고 지금 세계 3대 자동차 기업이 됐죠. 근데 그 문제는 뭐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데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최대 수출 기업이니까 네. 미국을 비롯해서 현지화에 대한 요구가 무지하게 강하고 또 사실 실어 날라야 된다는 그 코스트도 상당하죠. 우리 내수는 비교적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나 축소되는 상황이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 현지화라는 측면이 꼭 노사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이 미국에 왜 거기에 반도체 공장 짓고 그 다음에 자동차 공장을 짓겠습니까? 예. 우선 미국에서 지을 때는 거의 주정부에서 땅이 거의 공짜입니다. 네? 수백만 평을 100년 동안 1달러 정도로 렌트합니다. 공장 부지가.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대부분 그래 하죠. 거기다가 주정부에서 보조금 내려오잖아요. 우리나라 그래 합니까? 그래 했다가는 대기업 특혜한다고 난리치죠. 응? 우리나라는 그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거기에 자동차 공장을 짓고 하면 수만 명씩 고용을 하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구에 뭐 하려고 우리나라에서 그 공장을 짓겠습니까? 아, 근데- 예컨대 예. 반도체 공장을 지금 아마 그 용인 지역에 하는데 용인평택. 그 땅 한 평 얼마예요? 땅 한 평 얼마예요?
대략 한뭐 1,500만 원? 뭐, 1,500만 원? 용인에 아 그렇게 비싸요? 1,000만 원 넘을 거예요. 에, 그런데 거기에 공장 지어갖고 무슨 소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버는 돈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일자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의 그런 혜택이나 뭐 이 보조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줘서 차라리 우리나라 안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게 이제 시장님 말씀이신 거죠? 아니 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예. 우선 토지 정책도 바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요즘 청년 뭐 일자리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70년대 우리가 대학 들어갈 그 졸업할 당시에 그때는 졸업하고 난 뒤에 대기업에 6, 7군데 합격 다 했어요. 다 하고 난 뒤 골라서 갔어요. 네네네. 그 시절에는 국가가 팽창하던 시기입니다. 예. 국가가 팽창하던 시기. 근데 지금은 국가가 팽창하던 시기입니까? 클 만큼 커버렸어. 네. 이 정체 시기에 들어왔어. 네. 그럼 이 정체 시기에 들어온 국가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뭔가 기업도 혁신하고 국가도 혁신을 해야 돼. 네. 삼성이 최근에 와서 반도체 SK에 밀리고 있잖아요. 네. 왜 밀렸겠어요? SK는 혁신을 했어요. 삼성은 사주가 네.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걸려가지고 5년 동안 법원에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혁신할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기업할 그런 기분이 나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지난번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48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어요. 네. 근데 전부 무죄가 났어. 그런데도 네. 상고했잖아요. 그걸 면책적 상고라고 합니다. 책임 면하려고. 아 검찰 쪽에서. 그러면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그런 것도 식으로 아닌데 좀 기업을 옥죄는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갖다가 공장을 정설하고 뭐 어떻게 할 기분이 나겠느냐 이 말이야. 얘기 좀 해봐. 2%. 뭐 얘기하다 말았잖아. 아니 왜 우리한테 야단치세요, 시장님? 저희가 아니, 우리가 뭐 사용한 건 아니죠. 혼나는 기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야단치는 무슨 게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세 분이 다 경제에 아주 밝은 분들이야. 근데 여러분들 질문에 내가 대답할 자신이 다 없어. 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내가 지금 하셔놓고 선제 공격해서 지금 그래서 시간 때우는 겁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래서 앞에 한 20분을 정치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경제인들에 대한 뭐 좀 과도한 처벌이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인들만큼 처벌 안 받는 데가 없죠. 예를 들어 뭐 말씀하신 미국 같은 데는 뭐 저 내부 거래 한번 잘못하면 뭐 100년, 200년 이렇게 때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엔론 사태 보니까 뭐 150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재벌 총수들 뭐 막상 처벌 받는다고 해봐야 잠깐 들어갔다가 휠체어 타고 나오잖아요, 다. 뭐 여태 그랬지. 예,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그런데 예.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인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처벌 당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지금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은 그걸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옛날에는 대마불사라고 해서 네. 큰 기업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대우는 무너지고 난 뒤에 그 뒤로부터 큰 기업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업도 안심할 수 없죠. 네. 그래서 경영하고 하는 게 옛날하고는 다르겠죠. 근데 최근의 일인데 이거는 뭐 저 구속이 된다거나 뭐 사법 처리되는 일은 아닌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니까요. 어떤 대기업이 알짜 사업부가 있어요. 시장님, 예를 들면 2차 전지다 막 뜰 때 예. 그리고 뚝 잘라가지고 상장해서 또 이거 중복 상장하면서 막 지배 구조를 또 왜곡시켜가지고 투자자들은 완전 그냥
손해 보게 하고 막 그런 사례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있었거든요. 법망을 막 이렇게 그게 결국은 그 주가 조작 머니 게임 그런 거겠죠. 그 지금 아마 그 검찰에서 정권 수사부가 따로 있어가지고 네. 요즘 그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요즘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들한테 이제 회사를 물려주려면 이제 세금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거 좀 줄이려고 뭐 회사 하나 조그만한 거 만들라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몰아줘. 그다음에 그 회사 키운 다음에 그러니까 예.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예. 가업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대폭 낮춰야 되겠죠. 그래야지 계속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아니 근데 그 가업 상속에 총수의 창업자의 아들, 손자, 4대 이 사람들이 다 경영 잘할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경영 잘 못하면 회사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큰 기업들을 잘 경영해 주십사 기도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은 아닙니까 혹시?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능력이 안 되면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러니까 망하면 이제 소액주주들은 아니요, 다 그게 자본주의죠. 아니, 대우가 망하고 네. 난 뒤에 대우가 다 해체되고 난 뒤에 대우 관련 기업들은 전부 딴 곳으로 가서 지금도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걸 갖다가 객관적인 능력 검증이 안 되는 자식들한테 넘겨줬다. 네. 그건 부당하다. 그렇게 볼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회사가 망하면 예. 그거는 다시 파산 정리 절차로 거쳐서 다른 사람이 또 하는 만약에 거고. 그럴 것 같으면 물려줄 것 같으면 내 이 회사의 주식을 51%는 무조건 내 들고 있어. 그리고 이거를 아들한테 계속 물려줘. 거기서 그동안 번 돈으로 또 더 붙여갖고 아들이 51%씩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차라리 그 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할 텐데 예를 들면 큰 대기업인데 지분 한 3% 5% 이런 거 갖고 계속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무슨 순환 출자하면서 이 지배 구조는 지금 순환출자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지를 했는데 지금 여전히 이제 그 금지돼 형태가 예전께 남아 있는 경우도 있긴 그게 하고요. 일부 지금은 네. 순환출자는 그 금지되어 있을 네. 겁니다. 금지돼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큰 회사는 어쨌든 그 사람 혼자만의 것이 아닌 그 사람의 가문의 것이 아닌 그 회사를 산 많은 주주들의 공동 자산이니까 그렇다면 그 회사를 적어도 창업자라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 정말 잘 운영할 사람을 그 다음에 뽑아서 가는 게 맞지. 그냥 야, 넌 내 아들이니까 넌 이렇게 해주고 내 둘째 있으니까 회사 하나 잘라갖고 또 넌 둘째 경영 이렇게 하고 이거는 너무 좀 무슨 왕조도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을 좀 분리하자. 예를 들면 미국의 제일 큰 회사 중에 애플도 있잖아요. 근데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죽은 지가 벌써 10몇 년 됐는데 그 부인이나 아들들이 경영에 참여한다는 뉴스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팀 쿡이라는 어떤 경영자가 경영을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경영자가 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거의 모든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상속세 아니, 소유와 경영 분리의 기본 구조는 그 주식회사다. 그렇죠.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지금 와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면 안 되죠. 네.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 경영하는 거죠. 그걸 경영해서 네. 제대로 잘 못하면 그 회사 망하는 거고 망하고 나면 그 회사 이리저리 갈라가가지고 새로 또 탄생하는 거고 그게 자본주의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누가 재단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만두고 외부인 경영 체제로 들어가라. 네. 조금 분위기 그런 경우에 가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맡겨야지 그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니는 안 되니까 이거 그렇게 할 수는 묻고 떨어져라. 없다. 네. 그건 안 되죠. 안 그 시장님 저 혹시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무슨 특별히 단 한 번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나는 그 월급 받아가지고 예. 전액 집에 갖다 주고 예. 우리 집 사람은 그거 저축해서 지금 한 40몇 년 살았어. 아, 그럼 뭐 땅 사본 일도 없어요.
아 부동산도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집은요? 집은 내 살 집이니까 하나 있어야죠. 집 산 지가 30년이 넘었죠. 네네네. 그럼 뭐 한 채 더 살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전혀.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썩 좋게 보진 않으세요? 너 아 그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예. 블록체인도 뭡니까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하고 예. 그래 하는 건 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나는 안 하시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예. 이 공직자입니다. 예. 내가 공직생활 40년째입니다. 예. 40년째인데 공직에 들어오면 명예냐 돈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돈을 추구할 것 같으면 공직에 안 들어와야죠. 그래서 공직에 있다는 명예 하나로 사는 게 그게 맞는 거지. 공직에 있으면서 내가 이거 검사할 때도 그 보면 우리 동료 검사들 중에서 주식 현황판 놔두고 컴퓨터로 매일 보는 애들 쳐다보면서 네. 내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무슨 왜냐면 그게 이제 공직자들에게 주식을 하지 말라고 권하는 건 이해 충돌도 있고 업무에 전념을 못 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은 근데 이제 공직자라고 주식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죠. 네. 주식은 할 사람은 하고 네. 나는 안 할 사람은 맞더라. 안 하고 단지 저는 지금 공직생활 40년 동안 주식 거래를 해본 일이 한 번도 없다. 부동산 거래도 투자도 해본 일 없다. 사모님도 주식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예. 그럼 앞으로 뭐 큰일을 하시든 지자체에서 사람을 쓰시든 한 사람은 주식 투자도 많이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해본 공무원과 주식 투자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한 번도 안 해본 공무원이 있을 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전자가 좀 더 경험도 있고 해서 좋은 정책 만들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이 그것도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안 한 사람, 야, 안 한 사람. 왜? 진짜 그게 슬프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공직에 있는 사람은 여기 1,500만 투자자들이 명예냐? 보고 있는데 네. 돈이냐 네. 그 양자택일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두 가지 추구한다는 거는 예. 그거는 제대로 된 공직자는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그럼 공직자는 지금 월급 체계로는 평생 그냥 새빵살에 살아야 될 텐데요. 지금 월급의 이 부동산 가격 보면 공직자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주식 청약제도에 가점도 주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주택 청약. 그렇죠. 네. 주식 청약, 주택 청약할 때. 네. 그래서 또 세종시로 내려가는 공무원들은 특별 분양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갖고 먹고 살면 되지. 그걸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뭐 7, 80년대에는 열심히 공장 만들어 갖고 싼 노동비를 빨리 해서 잘 사는 나라였다면 이제는 이런 투자나 이런 것도 금융도 굉장히 중요해진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예를 들면 대통령 지도자라고 치고 그런 대통령도 당연히 그런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거하고 투자하는 거하고 어떻게 그럼 같아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 내가 안 하더라도 그거는 공부하면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걸 내가 꼭 돈벌이 해야 해봐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애매하긴 하다. 애매하긴 한데 꼭 그걸 찍어 먹어봐야 알아. 그렇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몇 번 다른 정치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할 때 예. 그거 안 한 걸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느낌이 좀 들어서 부동산 안 한 것도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걸 뭐 각자의 판단이긴 한데 판단이고 선택일 뿐이지 그게 뭐 그렇게 막 자랑하고 갈 것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고 뭐 흠잡을 것도 아닙니다.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생각 관심이 없을 수는 있죠. 그게 네. 자기 공직관의 문제입니다. 공직관. 네. 예. 그게 공직에 들어서고 좀 힘들더라도 나는 뭐 비리 부패 그리고 돈에 연루되지 않고 좀 공직으로서의 명예만 갖고 살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93년도 내가 슬러트 머신 수사를 할 때 슬롯머신. 정덕진 정덕진. 형제가 추억의 이름. 그때 수사 중지하는 데가로 주려고 했던 돈이 100억입니다. 93년도에요? 시장님한테 그때 그 사람들 삼형제 재산이 1조 한 2천억이 됐어요. 그 당시에. 지금 돈으로 그래서 몇십조. 그때 1조 2천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사할 때도 대상 전부 다 조사를 다 하니까. 그런데 100억 주면 수사 중지해주면 100억 주겠다고 저희 한 일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때 간이 작아가지고 그때 특가법 위반 뇌물수수가 1,000만 원 이상이었거든. 예. 퍼뜩 머릿속에 떠오른 게 야 이 무기징역 가겠다. 그래서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저 무기징역 가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거절을 한 일이 있어요. 했는데 그때는 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네네. 100억 가지고 그 당시 환율이 600원대였거든. 그 당시에 100억 가지고 LA 가면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LA 가면 1,500만 불이 넘어요. 그때 돈으로. 예. 그 당시에 LA의 집이 그럴듯한 집이 25만 불이야. 그럼 몇 채 사요? 그렇겠네. 그렇지. 뭐 60채, 70채 사잖아요. 그래서 살짝 사가지고 생각은 한번 해보신 것 같아. 아니, 그걸 렌트 주고. 렌트를 1,000불씩 받으면 그 매달 그 수십만 불씩 받는데 그것만 가지면 평생 당신 평생 네. LA에서 골프 치고 해외 여행 다니고 편하게 살 건데 네. 왜 안 하냐? 그래서 나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게 1,000만 원 넘으면 특가법 위반인데. 알겠습니다.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내 이야기는 그래요. 작전을 짜신 것 같아. 우리한테 질문할 시간을 안 주시는 것 같아. 아니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에 빠진 건 뭐 당연히 뭐 충분히 판단하고 계실 거고 우리나라 다시 성장 동력을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혁신이겠죠. 혁신. 네. 혁신을 나라에서 막 하란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도 그렇지만 기업도 혁신이겠죠. 네. 혁신이고 기업 규제를 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확 푼다는 거죠. 네? 네거티브 안 박스로 푸는 게 확 아니고 푼다는 거죠. 네. 절대적 금지 사항만 정하고. 그러니까 그게 푸는 거죠. 그래 그거. 나머지는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신산업으로 새로운 영역이 막 생기죠. 네. 어? 규제. 그렇지 않고 모든 걸 새로운 영역 생기면 우리나라는 지금 규제하는 것부터 생각하거든. 다 허가 받아야 되고 뭐 그렇죠.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규제 방식을 여태 정권이 역대 정권이 규제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정부마다 규제개혁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규제 푼다고 다 했잖아요. 많이 했나? 이게 풀리던가요? 잘 안 풀리죠. 왜 안 풀릴까요? 관료들은 네. 규제를 장악할 그 권한이 없으면 힘이 없죠. 힘이 없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서려면 우선 기업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게 옳지 않느냐. 대구는 그렇게 바꾸셨어요? 대구는 지방정부는 규제하는 게 네. 권한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자기가 광역시가 없어요. 광역지자체가 할 일이 별로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이 전부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대구가 풀어줄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정책도 그렇잖아요. 강남만 부동산 오르죠. 네. 그죠? 예. 강남 뭐 몇 지방하고 강북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강남은 오르죠. 예. 왜 강남은 오를까? 거기가 규제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래서 주거 환경 좋잖아요. 교육 환경 좋잖아요. 예. 의료 환경 좋잖아요. 정주 환경이 또 공업 많잖아요. 예. 정주 환경이 좋으니까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 지방이나 이쪽도 마찬가지로 강북도 정주 환경을 만들어 주라 이 거예요.
지방에도 강북에도 소위 국제고등학교 외고 뭐 이런 특목고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우수 애들 유인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려 시절도 거기 좀 1급 의료기관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정주 환경을 만들면 강남 집값을 우리가 굳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죠. 살 필요가 없는데 지방도 마찬가지야. 서울만 죽으라고 집값 오르지 지방에는 집값 내려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허가를 전입시장이 워낙 많이 해줘가지고 아직도 분양 안 되는 진짜 아파트가 많이 시킨 천재예요. 짓더라고요. 지금 대구 난리라면서요. 대구. 그래서 대구는 지금 앉아서 내가 3년째 아파트 허가를 안 해줘요. 예. 수요 공급 맞추려고. 여태 기허가 난 거에 다 팔리고 난 뒤에 예.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미분양 엄청 많죠 지금. 많죠.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아파트 허가를 너무 많이 내줘서 그래. 이게 수요 공급이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양도소득세 너무 비싸잖아요. 집 팔면 세금 떼보고 별로 남는 게 없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대폭 내려주고, 네. 종합토지세, 뭐 종토세, 종합토지세, 종부세. 종부세, 예. 그건 폐지해야 돼요. 종부세 폐지. 종부세 폐지해야 돼요. 그 부동산 폐지하고 뚱하겠는데. 거기에는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면 돼요. 예.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면 돼요. 원래 종부세를 만든 게 왜 종합부동산세입니까? 땅도 있고 임야도 있고 네. 집도 있고 그게 종합부동산 아니야. 근데 집 한 채만 있는데 왜 종합부동산을 냅니까? 한 채뿐인데 단일 부동산인데. 근데 지금 세금 구조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집 한 채 있어도 비싼 집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 많이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세제를 지금 전부 해가지고 재산세를 올리면 돼요. 통합해서. 그렇죠. 시가 반영률 높이고. 그리고 뭐 그럴 수 있겠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면 돼요. 네네네. 미국이 그래 하잖아요. 재산세를 많이 불리고. 좀 약간 복잡하긴 하죠 우리나라. 그동안은 왜 그렇게 안 세제가 너무 왜 복잡하죠.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예. 양도소득세도 완화시켜줘야 되고 또 재건축 부담금 이거 다 폐지해야 돼요. 응? 야 진짜 부동산 쪽에는 진짜 네거티브 아니 정책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를 안 봅시다. 내 집을 이래 평생 한 3, 40년 이에 사는데 40년 되면 이게 날아가잖아요. 예. 수도 배관도 나르고 다시 낡고 해야죠. 물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좋은 집에 내 집을 흘러갖고 좋은 집 지겠다는데 그 재건축 하는데 부담금 내라? 뭐야 초과 초과이익 환수제. 환수제. 예. 그 집에 40년, 30년 살은 사람들 생각해 봐요. 불평 감수하면서. 그리고 새로 지어갖고 좀 좋은 집 살게 되는데 왜 초과 이득을 여태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초과 이득을 왜 매기고. 아니 그래서 초과 이득세 그런 네. 것도 폐지해야 돼요. 예를 들어 5층짜리 집도 한 100채 있는 데에서 거기 이제 갑자기 50층씩 올라가니까 거기 막 일반 분양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돈들이 막 일반 로또처럼 그냥 그분들한테 그 아파트 단지 때문에 막 주변에 또 막 교통도 막 막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미 허가를 내줄 때 예. 교통 유발 요인하고 전부 감안해서 내줍니다. 도시계획할 때 도시계획할 때 그거 감안 안 하고 허가 내주면 그 시장 엉터리라고요. 그 엉터리죠. 물론 이제 좀 합리적이지 않은 세금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 폐지하고 저것 폐지하고 이거 없애고 하면 안 그래도 세수 부족한데 세수 부족분은 어디서 그럼 채우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뒤따라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종부세는 폐지하되 재산세 과표를 올려달라 이 말이야. 올리자 이 말이야. 재산세 과표를 제대로 올리면 종부세 그거 없어도 돼요. 근데 종부세로 걷나 재산세 과표로 올려서 걷나 다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 세금이 줄어들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이죠. 세금이 줄어들면 정부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죠? 빚을 내나요? 결국은 작은 정부로 가자는 거지. 아, 결국은 작은 정부로 가자는 거지. 네네. 국가가 모든 분야에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개발도상 국가일 때 경제성장 5개년 계획을 세우고 5개년 계획에 맞춰서 국가 주도로 이래 성장해 왔는데 이제 선진국에 와버렸잖아. 네. 이제 민간 주도로 바꾸자는 거지. 작은 정부로 가자는 거지. 정부 예산만으로 경기 부양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예산이 추경을 해가지고 네네네. 돈을 풀어야지 경기가 오른다?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나요? 그럼 그러지 말고 네. 민간 주도로 다 바꾸자는 거지. 혹시 이제 예를 들어 뭐 야당 쪽에서 아니면 이제 진보 쪽을 지향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러면 어떤 나라를 대충 모델로 삼고 계시냐고 여쭤보면 대체로 뭐 북유럽 국가나 아니면 뭐 서유럽 국가 일부 이렇게 이제 그래도 비슷한 나라가 요 정도 나라를 우리가 지향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는 만약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꼭 100% 따라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비슷하게 요 정도 나라의 형태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신다면 어느 나라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좀- 다른 나라를 네. 상정하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그리고 정부로 가시고 아까 네. 북유럽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복지 정책 이야기하면서 북유럽 복지를 이야기 많이 하죠. 네, 네, 네. 근데 북유럽에서 소득 세금을 몇 프로 내는 줄 아십니까? 50% 60%막 떼죠. 그렇죠. 예. 50% 60% 받아가지고 국가가 대신 살림 살아주는 거예요. 예. 예? 애 키워주고 예. 공부시켜주고 국가가 대신 살림 살아주는 구조야. 근데 북유럽은 왜 그런 구조를 택했을까요? 아, 북유럽이 소련 때문에 그랬나요? 2차 대전 후에 네. 러시아가 동구 유럽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네. 이게 핀란드하고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으니까 핀란드에서 복지만은 사회주의 복지 정책으로 그 북유럽 삼국이 이걸 전환을 하는 겁니다. 예? 네. 복지만은 대신 세금을 절반 이상으로 때리고. 근데 북유럽에서 왜 그래도 저항이 덜 할까요? 그건 바이킹의 풍습입니다. 아,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그렇죠. 나누는 북유럽은 옛날에 농사도 네. 안 되고 척박한 땅이었잖아요. 노략질 했죠. 그러니까 노략질에서 바이킹들이 뺏어온 물건은 예. 전부 공유재산이었어요. 예. 이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유럽 같은 나라가 가능해진 거야. 50% 넘은 소득세를 내고도 국민들이 불만 안 가지고 예. 살 수 있는 나라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되죠. 우리나라는 소득세 1% 올려봐요. 밀란 일어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네. 소득세 1% 올린다고 하면 우리나라 셀러리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불만 많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세도 적게 내면서 북유럽의 절반도 안 내면서 복지는 북유럽 수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코미디야. 그러면 작은 정부 하면 복지도 낮추겠네요. 먹 주는 게 아니고 그 복지라는 게 정부 기능이라는 게 네. 기업한테는 자유를 주고 네. 서민들한테는 기회를 주고 청년들한테는 꿈을 주는 그런 정부 기능으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아, 요건 뭐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거 대선 때 하신 얘기예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자유와 기회와 꿈은 주는데 돈이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예. 정부 운용을 하자는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말고. 그게 돈이라는 게 그래요. 복지라는 게 복지라는 게 이재명식 복지는 그는 차베스 복지입니다. 차베스면 베네수엘라요. 베네수엘라가 그 우리나라 그 뭡니까 얼마나 그 석유로 부자 나라였어요. 아, 네. 근데 차베스가 이게 집권하고 난 뒤에 지금 차베스가 10몇 년 하고 좀 마두로가 차베스 후계자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빈국이 됐어요. 왜 그랬겠어요? 석유로 벌어들이는 돈을
제조업에 투자를 하거나 나라 건설한 데도 안 쓰고 전부 국민들한테 나눠줬다고. 근데 최근에 저희가 그 자리에 그 이재명 대표를 또 초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예를 들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도 풀겠다. 또 뭐죠? 또 상속세 같은 것도 완전히 완화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규제 완화적인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 별로 진정성이 없다고 보시는 모양이시죠? 그걸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야. 아니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봐요. 박근혜 보고 존경한다고 했는데 진짜 지보고 존경하는 줄 알고 있더라. 그런 소리는 하고 자, 알겠습니다. 소득주도 알겠습니다. 성장이라고 또 뭐 기본사회 그게 다 뭡니까? 마두로 같은 차베스 같은 사회 아니에요? 자,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네. 시장님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고 청년에게는 꿈을 주려면 서민이 기회가 부족하고 청년들이 꿈꾸기 어려운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기회를 찾을 기회조차 없고 청년들이 꿈을 키우려면 최소한 알바는 안 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정도는 해야 된다면 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적절한 복지 수준 혹은 복지의 방법, 배분의 방식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컨대 말이에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무상급식 사태 있을 때 일정 계층 이상은 돈 받자 그 이야기 나온 적 있죠.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무슨 어릴 때부터 혐오감을 준다, 뭐 차별심을 준다 상대적 이래가지고 박탈감 반대를 뭐 했죠. 예. 일률적으로 하자. 예. 공산주의 형식으로. 예.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반대입니다. 예. 어느 계층 이상 올라가면 복지 혜택은 자유를 주는 게 복지입니다. 부자는 네. 강남에 가서 1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든지 말든지 세금만 적절히 내면 페라리 자동차를 10대를 가지든지 말든지 관여하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세금만 정상적으로 세금만 정상적으로 내.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네. 넘어지면 국가가 또 도와주고 넘어지면 또 도와주고 또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신용 파산한 사람들 전부 사면해주고 또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한테는 국가가 나서서 기회를 많이 주고 네.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 정책을 세우고 청년들한테 안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왜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애를 안 낳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죠. 왜 그래요? 꿈과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응? 우선 애 낳으면 예. 교육시킬 게 아득하죠. 예. 육아도 문제가 생기죠. 예. 요즘 여성들도 전부 캐리어 우먼들인데 캐리어 우먼들이 애 때문에 자기 개발 못하고 직장 못 다니고 집에 있으려고 합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죠. 하우스와이프였죠. 지금은 세월이 달라요. 예. 그럼 그런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가지고 온갖 대책이 나오고 저출산에 대해서 수백 조가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출산율이 0.67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나는 그래 생각을 해요. 출산을 해서 결혼을 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예컨대 신혼부부한테 청약 제도를 할 때 제1순위를 줘뿌리든지 네. 또 그 특별 있긴 할인 있죠. 네네네. 한 단지 내에서 예. 청년에 한해서는 그 할인해서 주고 예. 그렇게 하든지 그다고 다둥이 가족은 또 특별 혜택을 주든지 그게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 실혼부부 뭐, 특공도 있고요. 예, 다둥이 그래서 내 3자녀 이야기는 저것도 예. 있고. 그렇게 해서 예. 주택을 청년들이 쉽게 구입하고 예.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2006년도 토지 임대부 그 주택 정책을 네네네. 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일이 있는데 아, 토지는 정부 소유를 하되 건물 올라간 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이제 그 지분 사게 해주는 그건가요 혹시? 그게 예. 싱가포르식이야. 네네. 싱가포르 가면 주택이 두 종류가 있어요. 토지 임대부가 있고 완전 분양 아파트가 있고. 네. 이게 차이가 2배 더 나요. 네. 이게 젊은 사람들은 전부 토지 임대부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돈 벌면 완전 분양으로 넘어가고. 네. 근데 싱가포르는 그게 가능한 게 예. 처음에 싱가포르가 독립하면서 전부 토지 국유선을 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토지 그렇게 못할 국유선이 거 안 됐거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들어요. 네네. 힘들지만은 우리나라도 그 법을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네. 내가 2006년도 내가 2007년도가 2008년도다. 내가 원내대표 할 때 내가 발의해서 제출한 법 통과시킨 법안인데 그거 2013년도인가 국회에서 폐기해 버렸어. 아, 어떤 그래요? 법이었어요? 토지 임대부? 토지 임대부 어. 주택 특별 공급? 주택 공급에 관한 특별 그래요? 조치법이라고. 내가 경남지사로 내려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사바사바해서 폐기를 해버렸어. 그게 왜 네. 폐기가 되냐? 네. 건설업자들은 그 주택지 갖고는 덕을 못 봐요. 아. 이게 건설업자들이 네네. 세게 덤비니까 아. 여야 합의로 그 법안 폐기해 버렸어. 근데 나눠서 그렇게 할 토지도 별로 없잖아요. 이제 남은 토지가 별로 많죠. 없죠. 아직도 있다. 국가 소유의 국가 소유가 아니고 네. 개인도 그 당시에 그 법안 통과했을 때 서초동에 계신 분이 자기가 뭐 부지가 1,500평 있는데 거기 지을 용이 있다고 했어. 토지 임대부로. 내 땅 위에 그렇죠. 아, 그 임대료를 기부하는 대신 건가요, 주고 그러면? 임대료 주는 거겠죠, 뭐. 그러니까 땅 임대료 받겠다는 말씀이셨던 거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수백조 뭐 저출산 뭐 저 예산을 썼다지만 사실은 그 이름만 뭐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저출산으로 분류됐지 안 그렇다는 얘기도 이제 그 비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정부가 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작은 정부 지향하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이런 정부가 그런 일 안 하고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할 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하는 일도 상당히 여전히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럴 것 같으면 네. 나라 운영할 생각 말아야지. 아 그래요. 근데 그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젊은이들에게 꿈을 준다는 그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 젊은 분들이 느끼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때 뭐 굉장히 유명했던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김난도. 네, 그런데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마음 아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야 우리한테 꿈을 주지 말고 실지를 줘라. 진짜 야 우리도 집 살 수 있는 꿈 이게 갑자기 만들어지겠나? 그러면 진짜 정부가 작은 정부든 큰 정부든 젊은이들에게 진짜 그 돈을 들여서라도 집을 지어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것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할 우선 국가 예산이 없습니다. 에? 그렇게 네. 하면 네. 젊은이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 무주택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갈등이 심한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더 확산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한테 주택을 실용적인 주택을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걸 이제 인생을 재출발하는 거니까 네. 좀 특혜를 주더라도 그런 절차를 하는 게 옳지 네네. 않느냐. 혹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주택 문제는 지금 뭐 수십 년간 문제고 지금 뭐 또 뭐 사상 최고가고 집값이 서울에. 서울에 서울의 일부 지역. 앞으로도 네. 뭐 집 사기는 청년들이 예전보다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떡하죠 그럼 이 문제? 혹시 뭐 구체적인 건 뭐 또 밑에 우리 전문가들 참모들 중에서는 예. 청년 타운을 만들자는 사람도 있어요. 청년 타운이요. 서울 그 근교의 신도시로 예. 아예 청년 타운을 한번 만들어 보자. 청년들만 사는. 그렇죠. 거기에 스마트 도시로 어.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 청년 타운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있는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나는 그걸 한번 보고
하려고 그러죠. 네.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시장님. 지금 뭐 말씀하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뭐 중소기업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저소득층. 그래서 이럴 때는 정부가 재정이라도 좀 풀어서 그죠? 아랫목이라도 좀 따뜻하게 하면 그 온기가 좀 윗목까지 좀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데서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을 좀 하자라는 게 이제 여든 야든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경 아까 반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나는 추경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은발의 오줌 누기 아닙니까? 뭐 국민들 지금 얼마씩 우리나라 주는 거 경제 이런 거. 규모가 예. 과거처럼 추경을 얼마 한다고 해서 경제가 되살아난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 채무가 400조가 늘었어요. 5년 동안. 예. 네. 천조시대 간 거는 문재인 때 갔거든요. 지금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넘었어요. 네. 그래도 근데 GDP 그게 대비하면은 문재인 때만 다른 400조가 나라보다- 늘었어요. 예.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 지원금 준다고 찔끔 주고 그런 식으로 퍼주기 정책을 해가지고 국가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나는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추경은 하긴 하지만은 네. 경기를 살리려면 예. 기업들이 네.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업이 경기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 주로 대기업이겠네요, 그죠? 대기업이 살면 협력업체도 같이 사는 거죠. 지금이 안 그렇습니까? 대기업, 중소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현대자동차가 그 현대자동차 안에 자기들이 베어링 하나라도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경제 구조는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대기업 구조가 전부 협업 구조로 돼 있잖아요. 네. 예? 협력업체들 전부 해가지고 대기업이 운영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기업이 제대로 혁신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도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혹시나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그 대기업들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닐 테고 밤새 하는데도 잘 안 되니까 원발에 오줌이라도 누자는 제안 같은데 물론 답답은 하시겠지만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야 반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아 나중에. 지금 정리해서 이야기를 시장님 금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금리, 이자 금리는 금리 좀 정책은 어떻게 내리는 게 좋겠죠. 내려요? 금리 내리는 게 낫습니까? 왜요? 금리를 내리는 게 금리의 부담이 네. 특히 서민들은 금리 부담이 참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금리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금리를 좀 내리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만 내리면 또 이게 금리라는 게 상대적인 거라서 한미 근데 간의 금리 차이가 우리가 많이 이제 벌어져서 글로벌 경제가 됐기 때문에 예.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죠. 예. 그 미국의 금리 차이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이하고 또 우리나라가 더 낮아 버리면 네. 문제가 지금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얼마 전까지 제로금리 시대까지 갔잖아요. 네. 일본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양국 간의 금리 차이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 정책으로 그렇습니다. 재정 정책보다는 금리 정책을 쓰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재정 정책은 한계가 있죠. 나라 규모가 워낙 이제 커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금리 정책이 제일 나는 유효한 경제 회복 정책이 아닌가. 경제에도 이제 여러 뭐 분야가 있을 텐데 지금 아마 야당에서 생각하기에는 자영업자들이 거의 지금 이제 절벽에 내몰린 상태다. 그래서 뭐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어떻게든 돈이 조금이라도 돌아야 그분들도 당장 나한테 돌아온 여러 뭐 대출금 갚는 거 이런 거라도 좀 할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으로 전 국민의 무슨 지원금이나 이런 걸 자영업자가 얘기하는 이게 것 같은데. 어려워지게 된 네. 원인 중에 하나는 최저임금제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제.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제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제가 인상이 되고 나니까 예. 식당을 하더라도 사람을 채용 못 하잖아요. 가족들이 전부 나와서 식당 하잖아요. 예. 그리고 외국 근로자들 들어온 사람들 최저임금 적용을 하니까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이래 어려워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최저임금제 대폭 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까 서두에 내가 좀 이야기했는데 그런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최저임금제도 차등 적용을 하든지 네. 업종별, 지역별. 그리고 근데 또 그런가 하면 국적별. 우리나라의 그 양극화라는 거는 여러 지표에서 또 여러 연구에서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이 양극화들 그대로 두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불안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난 이제 포기하는 세대들도 많아지고, 그죠? 그래서 부자들은 지금 돈이 많이 풀려서 그 아파트 가격이 서울 시내 뭐 특수한 지역입니다만 30평짜리가 60억 가고 있는데 집 없는 사람은 계속 또 고임대료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양극화 문제는요. 예. 미국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심각합니다. 그냥 그거는 근데 시장에서 미국 알아서 하도록. 사람들은 네. 예. 우리나라처럼 그 양극화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별 해소하고 네. 격차 해소하는 거 이건 국가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네. 양극화 문제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는 옛날에 87년도 그랬죠. 87년도 민주화할 때 구호가 이런 구호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운전사인데 너 아버지는 왜 사장이고? 그런 구호도 있었어요. 지금 웃을 일 아니에요. 아, 그때 그 실제로. 구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켜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 네. 정부가 저소득층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네. 그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대구 시장을 하셨으니까 우리나라는 도시별 양극화도 좀 심각하구나. 서울로만 사람 몰리고 기업 몰리고 하다 보니까 대구도 적지 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뜻한 대로 잘 안 되거나 걱정이 많거나 그러셨을 것 같은데 지역 나는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 발전이라는 그런 개념을 지금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전부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 게 지금 20년 넘었죠? 네. 했죠? 근데 지방 균형 발전이 됐습니까? 안 됐죠? 그 기관들 밑에 내려가 본들 월화수목금만 일하고 토요일 금요일 오후 되면 전부 서울로 다 올라가 버려요. 예, 예. 가족들 안 내려와요. 예. 그 왜 그럴까요? 정주 환경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할 게 없다. 아니 가족들이 내려와서 교육 환경, 문화 환경, 그리고 의료 환경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정착할 환경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주 환경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서울에 남아 있고 자기 혼자 뒤로. 점점 더 그게 심해지겠죠.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게 지방에 살려면 지방의 정주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서울 못지않는 의료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육시설이 있고 학교. 그런 식으로 질을 높여줘야 돼요. 아침마다 저 수서역 SRT 그 안 가 보세요. 에? 대한민국 지방에서 SRT나 타고 올라와서 거기에 삼성병원 버스, 영동 세브란스 버스 그거 타고 전부 병원으로 가요. 시장님이 말씀. 그러니까 예. 제 이야기는 예. 지방에도 의료 환경, 그 다음에 교육 환경 그걸 다 만들어 줄 때 국토 균형 발전이 생기고 도시로 집중되는 게 막아진다 이 말. 예컨대 지방에 만약 첨단 산업단지 생겨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 동탁이 그렇잖아요. 기흥이 그렇고. 네. 근데 지방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러면 서울까지 올 필요 있어요? 거기 정주 환경이 좋은데. 근데 그 질문 그래서 네. 국토균형 발전고 지방균형 발전고 시장님 그것도 말씀 다 전부 끝나면 질문하세요. 정주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답변 질문 드린 이유가 예. 그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켜야 되니까 지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주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의료도 만들어야 되고 한다는 것이 말씀하신 양극화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시장에서 맡겨서 시장에서 알아서 평가하고 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게 자유고 그게 잘 발전하는 거다라면 그 논리라면 사실은 대구 시민들 대체로 앞으로는 다 이제 서울 경기권에 오셔서 살고 그렇게 되는 게 지금 특별한 정책을 안 쓰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구 사람들은 서울에 올 필요 없을 정도로 정주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대구는 만드셨어요? 2년만 만에 어떻게 만들어 그걸? 원임 시장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죠. 원임 시장이 인허가를 엄청 해서 제가 지금 사과드리겠습니다. 만들고 제가 있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저 좋은 질문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알았어. 아니 근데 시장님 저희가 시간 다 됐어. 더 좀 질문도 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벌써 1시간 아까 제가 1시간만 하자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아이고 벌써 1시간 반이 아유, 돼서 7시 됐네. 네네네. 그럼 이만합시다. 네네네. 혹시 지금 저 오늘 이야기하는 게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국가의 기능이라는 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나 부자들한테는 자유 주면 되는 거고 그게 복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민들한테는 힘들고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도 해주고 실패하고 그러면 다시 지원해주고 그게 국가의 책무입니다. 네. 청년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네. 청년들이 왜 꿈을 상실했을까? 왜 결혼을 안 할까? 그걸 갖다가 보육 문제, 육아 문제 이걸 갖다가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는 제도를 하는 것이 저출산 고령 그 사회 막는 길이고 네. 그렇게 하는 건 이제 국가에서 의무라는 거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네네. 사회적 강자한테는 국가에서 자유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구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도시에서 사회적 약자입니까? 사회적 강자입니까? 대구는 사회적 약자지. 대구가요? 대구가 서울 빼고는 다 사회적 약자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재벌들 빼고는 다 서민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나눠 갖기 정책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모두 보편적 복지해야 되고 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금 대구시는 이야기 약자라고 하시면 말씀드리는 게 어떡합니까? 꼭 좌파돌리겠다. 자파돌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파돌이 거는 됐다. 알겠습니다. 그냥 국민들 감정만 건드리는 알겠습니다. 좌파돌리겠다. 대선 준비하고 계시죠? 예? 대선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은 그 이야기할 때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안 한다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홍준표 대구시장님 모시고 뭐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 또 전반에 조금 정치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도 거의 1시간 반 내내 중간중간 한 번씩 웃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또 닿으면 한 번 더 모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네. 누가 좌파 분은 같아요? 누가 좌파 우파? 이 두 분은 좌파 같고 이쪽 좌파. 저희 둘이 저 사장님만 우파 같대. 사장님만 우파 같아. 자,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